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73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관련해서 어떤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테러가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다. 그래서 막상 이 사건이 딱 터지자 심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바깥에 불순분자들의 이 바이러스 테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드디어 종말이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제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강원광장에 오게 한 사람들이 뭐 정광훈 목사가 주도했다 한다는데 저는 주도한 바도 없고 또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혼수 상태에 빠졌다. 뭐 병원에서 지금 거의 생명이 위독하다. 이런 말도 뭐 서슴없이 하고. 그러니까 박성모 변호사님, 지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테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 목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랑제일교회 내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되기 직전에 5명의 제보자로부터 바이러스 테러가 교회 안에 숨어들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무시했었지만 막상 이번 사건이 터지고 보니 실제로 외부 불순분자들의 바이러스 테러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하.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요, 전광훈 목사가 지금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음모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자가격리법을 무시했다. 저는 자가격리법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강화문 광장에 가서 연설할 때는 오후 3시인데 자가격리로 대상이 통보된 지금 오후 6시입니다. 제가 통보받는 것은. 그러나 그 전에부터 나를 자가격리로 묶어서 강화문에 못 나게 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렸던 것을 내가 연설 중에 했던 것입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This afternoon, the members of the city hall came to our church,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and they saw me, 나는 열도 안 올라요. and I didn't even have a fever,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and I have no symptoms.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자가격리 조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확진 판정 받기 전에 그 조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확진 판정 받아서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참가자 중에 들으신 것처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음모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음모론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왜 저런 말이 퍼지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하고 더구나 종교계 지도자가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게 됐지만 자칫 잘못하면 혹세 무민이 되고요. 가뜩이나 방역 당국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뭐 세계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방역국으로 알려진 나라가 네. 다시 한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더라고요. 대한민국 끝났어. 근데 그 말을 조롱거리가 듣게 된 게 누구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도 한가해요.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 사정에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이 방역 당국이요, 사랑제일교회 이 신도들 명단 확보에 나섰었잖아요. 양재민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오후 5시경입니다. 이 명단 확보를 위해서 이 사랑제일교회 조사를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네. 방호복을 입은 역학조사관과 이제 경찰이 모여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명단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허허. 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앞에 모여서 대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조사에도 불응을 하고 한 12시간 정도 밤샘 대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날 저 밤에는 뭐 신도들, 뭐 경찰, 역학조사관 그리고 뭐 보수 유튜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뭐 많은 그 혼잡을 자아냈습니다. 어떤 대치 상황이 빚어졌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영장 없는 상태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우리 국민 존재 문제입니다. 세방치 다 끊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아니, 공영 이거 방패 다 도로예요. 끊으세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교회도 방패 아니고, 끊으세요. 교회도 아니고 공영 도로입니다. 이게 나라예요. 이게 공권력은 대통령이나 서울 뭐 시장이나 이런 인간 선거된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공의를 위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써야지. 뭐 자기들 소모품이야 이 공권력에?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했어요.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때로부터 자가격리 2주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이게 미친 아닙니까? 글쎄,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와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차근차근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사랑제일교회 측은 영장이 없이 이 명단 확보에 나선 게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측이 명단 확보를 두고 밤샘 대치를 했는데 이 사랑제일교회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반면에 방역당국은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 행정조사 강제처분 권한이 있고 이때는 영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하. 이 행정조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장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조사에는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학설은 행정조사도 사실상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이 행정조사에 따르지 않을 때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검찰과 경찰, 이 수사 당국도 글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검찰이 지난번 그 신천지 감염 사태 때 행동이 좀 느렸다라고 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검찰하고 경찰이 조금 빠르게 강제 수사를 할 수도 있겠다, 고민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법적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사랑제일교회를 고발을 했는데 네. 일단 고발 명목은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그리고 허위 교인 명단을 제출했다. 이런 네. 의혹들에 대해서 고발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의 개입, 이 수사에 나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때는 징역 2년 이하 등의 처해짐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그때는 수사의 일환으로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앞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오늘 사랑제일교회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에 나온 국민을 테러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30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주범은 바로 중국인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여행객을 초기에 막지 못한 방역 실패가 애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즉 8.15 집회를 저와 우리 성도들이 개최한 단순 집회로 축소 왜곡하면서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며 흑색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격리, 수용 등을 핑계로 내세워 대대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검거, 체포, 연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우한 바이러스를 핑계로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북한과 같은 강제 수용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자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앞세워 기어코 북한식 강제 수용소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이 수용소가 더 확대되고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런 해괴망측한 어휘까지 등장합니다. 강제 수용소, 북한과 같은 강제 수용소. 홍종선 기자님, 이른바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측을 종교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요새 굉장히 좀 놀라운 것이 저분들이 하는 이 말씀이 다 똑같아요. 마치 어디서 듣고 똑같은 얘기를 무슨 옛날 말로 하면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 직군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학력도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은 그거였죠. 지금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을 다 테러 집단으로 몰고 있다. 네. 그리고 이 300명에 달하는 사망자, 그거는
주범이 전부다. 초기 방역 실패를 해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금 이 대유행, 제2차 유행을 발생시킨 책임자가 누구인지 정말 모르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치료를 위해서 데려가는 것인지 네. 정말 정부에 반대하니까 감금하기 위해서 병원에 데려간 것인지 그래서 그 병원을 강제 수용소라 부를 만한 것인지 정말 상식선에서 다 같이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앞서 먼저 벌어졌던 신천지 사태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글쎄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하도 요새 난감해지니까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하, 네. 교회 목사와 명예를 위해서 신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으로 내몰아도 되는지. 적어도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의 생명이나 이런 것에 존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보다 더하다. 이들의 막무가내에 비하면 신천지가 차라리 천사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종교라는 것은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그러네요. 그 실천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글쎄요. 이런 상황을 신천지가 혹시 뭐 반전의 기회로 혹시 삼을까요? 이것도 궁금해집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신천지 같은 경우에 사실 당초 이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이제 꼽히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기 위함인지 기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을 했습니다. 내용은 신천지는 지난 2월 19일부터, 그러니까 2월 19일이 대구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날인데 네.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예배라든지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도 간의 만남을 금지하고 또 외출 및 다중이용 시설 자제, 사용 자제 등 우리는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공지를 했다라면서 뭔가 이미지 쇄신에 나선 또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광화문 집회가 있은 지 오늘로써 지금 엿새가 지났습니다. 엿새째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였던 광화문 집회했던 사람이 다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더 걱정되는 건 박성배 변호사님, 그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그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엄마부대 부대표 주옥순 씨와 남편이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부대표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연설을 하고 전광훈 목사와 접촉하기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다음 날 1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주 부대표가 내가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주 부대표는 어제 찜질방을 간 적이 없다고 이 주장을 번복합니다. 이 방역당국이 실제 투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찜질방 발언을 했던 주옥순 대표 얘기 직접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다른 신문에서 났는데 제가 이 방송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젯밤에 찜질방에서 자고 지금 방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의 집을 잠깐 빌려서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엄마 방송 들어보십시오. 군중 속에서 밀려가지고 밟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기침만 나와도 결려가지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얼마나 아픈지. 저 때는 주옥순 대표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16일 날엔 자기가 찜질방 갔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어제 확진 판정 받는데 어제 오전에는 확진 판정 받기 전이었어요. 어제 오전에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이 투숙 여부를, 찜질방 가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 중이라는데 지금 주옥순 대표 남편까지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그 정치인 가운데 첫 확진자라고 알려진 이 차명진 전 의원하고 지금 남편이 만났습니다. 얘기를 했다고 주옥순 대표가 밝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전철로 집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나는 남편보다 좀 더 증상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나보다는 좀 증상이 덜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긴 한데 지금 사실을 아직 모르는 가운데 주옥순 대표는 처음에 말할 때 본인은 집회 뒤에 찜질방에 갔다고 하고 네. 남편은 차 전 의원을 만난 다음에 전철을 타고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요즘은 이 서울시에서는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지금 이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마스크를 썼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이 주옥순 대표 남편이 전철, 지하철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 시민분들의 또 불안감은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확진 판정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주옥순 대표가 치료 중에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병원에 와가지고 밤에 약을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침이고 뭐가 싹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까딱 잘못하면 코로나인지 이 감기의 그 초기 증세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지금 쉬고 있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 한 번도 하지 않고 잘 낫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오전에 양성 판정 났다 그래서 그냥 바로 저희들은 이렇게 병원으로 왔어요.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의료시설 좋다고 지금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을 코로나 지금 재확산의 혼돈으로 빠뜨린 거기에 지금 일조를 한 분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그런데 광화문 집회는요, 서울에 있는 분만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20일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15일 부산에서 45인승 전세버스 44대에 1,486명이 상경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명단 확보인데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특정한 날 저녁 6시까지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관계자 인솔자 37명, 전세버스 계약자 1명 모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깜깜이 상태에서 부산 일대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부산시는 발칵 뒤집혔고요. 네. 부산시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서를 거부 획회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디 서울과 부산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집회 참가자 중에 아직도 이 수천 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로나가 또 잠복기가 있잖아요. 네.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이 확산 여부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방대본의 발표에 따르면요. 네. 전국에 한 8,500여 명의 집회 참가자가 진단 검사를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서울을 제외해도 한 최소 1,000여 명 이상이 그리고 포함하면 수천 명의 참가자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그 환자 추적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말까지 환자 추적이 부진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 미국이나 또 유럽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또 권준욱 부본부장의 네.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좀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 추산 8월 15일 날 각 시도에서 8.15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현황을 봤더니요. 지금 경찰 추산으로는 한 2만 명 정도 그날 광화문 집회에 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보셨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뿐만 아니라요. 대구 보세요. 경북, 강원, 경기, 충북, 세종, 충남, 대전, 전북, 광주, 전남, 경남. 제주에서까지 왔어요. 온 천지로 지금 집회 참가 이후에 다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이런 가운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자가격리자가 요리조리 도망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인천에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70대 여성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잡혔습니다. 지금 인천에서 자가격리해야 될 분이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온 거죠. 그 여성을 잡기 위해서 경찰차 출동하고요. 구급차 출동하고 보건소 차량까지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붙잡히긴 했는데 네. 정말 자가격리 지켰으면 소모되지 않았을 공권력 낭비, 세금 그러니까요. 낭비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 경찰은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분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를 받던 분인데 자가격리 대상자거든요. 네. 이탈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보건소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서 여의도에 그 지하철역에 있다는 걸 알아내고 출동을 했는데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체포는 했는데 아하. 그 과정에서 저 여성이 휴대폰을 껐다가 켠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그 경찰이 현장에서 수색을 하는데 네.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여성이요. 누구 옆에 있는지 아세요? 누구 옆에 있었는지? 바로 이 사람 옆에 있었던 여성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와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왜 가자 그래? 그러니까 강제로 강제가 아니라 왜 가자 강제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거 왜냐 말이야.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 말이죠. 왜 감사한 걸 경찰이 뭐 하는 거냐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서울 영등포 가서 나는 저 김현수. 예, 제가 압니다. 영등포 경찰서? 예. 근데 왜 나를 가자 그러는지 이유를 이야기해보라고. 같이 오셨지 않습니까? 같이 가면 다 잡아가요? 내가 누구인데 왜 가자 그러냐고. 근데 자가격리를 위반하셔가지고 똑바로 하란 말이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설명. 저희도 이거 처음입니다. 신용명은 지가 생겨.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을 강제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아니 저도 저 언론이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파이터가 저 영상을 방송해드린 이후에요. 방송 끝나고 지인분들이 이런 씁쓸한 유머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 말이 유행어가 될 것 같답니다. 나 국회의원 3번 했어! 유행어가 될 것 같답니다. 유행어 평론가님. 제 또래 많은 분들은 김문수 전 의원, 전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채감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굉장히 거물이었던 분이 이제 고물로 변해가시는구나를 안타까움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회의원 3번에서만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소방서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서 나는 김문수 지사입니다. 생뚱맞게 전화하니까 갑자기 끊었잖아요. 또 전화 걸어서 나는 김문수입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이름이시겠지만 잘못하면 갑질로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굉장히 좀 추락한, 쇠락해진 어른을 보는 것 같아서 네. 이 시대의 어른에게 한 말씀 묻고 싶은 분들 참 많을 텐데 네. 저런 어른이라면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게 만들지 않도록 네. 예전의 그 멋진 모습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씁쓸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8.15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 왜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숨어들고 또는 도주하고 그러는 현실일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에서 보시는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 이런 데서 그 보수 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그런 영상들 보는 거 그런 거 이제 저도 어머니 보시는 거 이렇게 잠깐씩 보면은 언론 조작이고 8.15 그 집회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도 일부러 한 거고 거의 세뇌당하듯이 돼 있으니까 그 검진을 받으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검진을 받으셨던 분들도 아마 내가 양성 판정이나 이송된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를 탄압하거나 허위로다가 우리를 가두려고 한다. 거의 아마 그런 생각 가지시니까 도망가셨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검진 받으러 갈 때도 되게 막 안 간다 그러고 막 그러셨으니까 어머님이 그거 이제 집에서 그거 보시면은 내가 그거 당장 끄라고. 그러면 어머니 이제 그거 스마트폰 갖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시거나 그러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리는 내용이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진짜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개그예요, 개그. 거의 이제 어머니 같은 분 연세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정광훈 목사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떠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사람 뭐 그런 거의 진짜 시적화된 존재예요. 진짜 북한에 가 있으면 정광훈 목사 아마 저 김정은 물러나게 할 사람이던데 보니까. 실제로 유튜브로 올라온 영상들 중에는요. 정말 허위, 가짜 뉴스라고 봐도 무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경찰이 순찰차를 통해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스피커로 확진자 명단을 일일이 다 공개하고 동네방네 다 공개하고 다닌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영상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 불똥이 연예계, 배우들에게까지 튀고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KBS 드라마하고 연극 짬뽕에 출연하는 배우 서성종 씨가 확진이 된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 연극에 같이 출연하는 김원혜 씨, 김원혜 씨요, 네. 허동원 씨 연달아서 확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허동원 씨가 또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져나갈 우려가 있는 거고 네. 지금 당장 나온 이야기는 허동원 씨를 분장해 주셨던 분이 네. 배우 오만석 씨도 분장을 했다. 아이고.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홍종선 기자님, 오만석 씨도 혹시 확진이 됐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확진자 배우가 있고 확진자 배우와 밀접 접촉자인 분장사가 있죠. 또 그 밀접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이 오만석 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 지금 일파만파인데 당장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오만석 씨가 또 상암동에서 촬영 중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촬영이 도중에 중단이 됐고요. 네. 오만석 씨뿐 아니라 출연진들, 제작진들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네.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배우들에 이어서 그 배우들이 드라마로 활동하고 있는 방송사들까지 지금 이른바 문을 닫는 셧다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했지만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3단계는 격상 안 됐지만 3단계 급이라고 볼 수 있는 조치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그만큼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3단계 수준으로 지금 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이었죠.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는 16,000명이 넘어섭니다. 5개월 반 만에 첫 3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오늘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가 되고요. 이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그리고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이걸 위반한다 그럼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고발 조치에 취해지고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말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 상황에 만약에 수그러들지 못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방역 당국의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단계의 실행의 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하고 주말 동안에 국민들의 협조와 또 여러 그 시설에서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한 그런 그 조치들이 필요할 거고 그런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이번 주말에 적극적인 그런 협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나하느쯤 행동은 괜찮겠지 이런 방심이요, 느슨한 마음이요. 전 국민이 다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말 동안요 우리가 방역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뉴스파이터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판을 뒤집을 가황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가황, 끝판왕. 그분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입니까 혹시? 나훈아 씨. 아하. 나훈아 씨가 새 앨범을 이번에 냈는데 2020 나훈아의 9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예. 작년 5월 달에 나훈아 씨 앨범이 나왔는데 불과 1년 3개월 만에 또 앨범이 나온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빨리빨리 앨범을 생산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대부분을 나훈아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저게 앨범 재킷인가 봐요. 예, 멋지네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예술적인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이번 앨범에 대해서 노래 한 곡 한 곡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해악을 담았다고 하면서 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힘내시길 바란다.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여러 노래를 또
직접 작사 작곡해서 많은 분들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갈증을 느끼셨겠어요. 나훈아 씨 노래 언제 나오지? 언제 만나볼 수 있지? 그러셨을 텐데 이번에 내놓은 노래가요. 타이틀곡이 마치 팬들한테 보내는 청첩장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체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제 나도 짝 있어요.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까지 하려고요. 올가을에 하려고요. 결혼식에 꼭 오세요. 홍종상 기자님, 이 노래 들으신 분들이 어머 나훈아 씨 결혼하나 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가사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네. 사랑에 빠졌다. 올가을에 결혼할 거다. 결혼식에 꼭 와라.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뭔가 살랑살랑. 팬분들이 정말 우리 오빠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1년 3개월도 짧지만 앞으로는 더 자주 노래로 팬들 곁에 계속 있겠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엉뚱한 생각도 해봤는데 네. 이 9곡의 노래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명자야가 있어요. 근데 그 명자야 부르면서 노래를 하시는데 예전에 김지미 씨 주연의 영화 명자 아끼고 소녀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희 순이처럼 대명사처럼 명자 그 이름에 이제 일본말 러시아 이름에서 명자 아끼고 소녀였는데 왜 하필이면 명자였을까? 두 분이 또 예전에 연인이셨잖아요. 김지미 씨 본명이 김명자예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그래서 뭐 네. 재밌는 얘기들, 상상들이 그렇군요. 팬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네. 갑툭튀 유인경 평론가님 갑툭튀 발언으로 분위기 잠시 1.5가 다운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나훈아 씨 하면요. 뭔가 이 경상도 사나이 특유의 이 거친 선, 굵은 선이 느껴지는데 이 노래 들으면 상당히 여리여리하다 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 9 이야기를 또 저한테 보낸 초대장인 줄 알고 한 곡 한 곡 다 주옥 같은 노래들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저번 노래를 그냥 50년 가까이 들어왔는데 네. 예전에는 정말 가요계의 뭐 가왕 이전에 가요계의 수컷이었습니다. 아하. 예, 그런 말을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남성 호르몬이 넘치던 분이었는데 네. 이제는 여성 호르몬이 좀 가미가 돼서 명자야라는 노래도 있고 사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70대 뭐 중후반쯤 되시는 분이 나 애인이 있어요. 네. 결혼해요라는 노래를 전혀 어색하지 않은 뭐 이런 멋진 또 그러니까 예전에 완전히 트로트였다면 이제 발라드풍에 그러네요, 가고요. 이제 보니까. 앨범 아까 타이틀 보여줬지만 까만 트렌치코트에 우산. 네. 땀분이 하면은 그 화투의 비광 영감처럼 보이는 것을 나훈아 선생님이 너무 멋지게 보여줘서 네. 노래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9곡이 실린 앨범 중에요. 뭐 다 이제 명곡이겠습니다만 눈에 띄는 수록곡이 있는데 바로 가수 고 김광석 씨가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곡이 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근에 이 곡은 이명웅 씨도 불렀단 말이에요. 정말 이 세 분의 노래를 한번 다 들어보시고 어떤 맛이 어떤 색깔이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이 이렇게 흘러 황혼의 기운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3인 3색이 느껴지나요?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색깔로 다 부른 것 같습니다. 김광석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크 음악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크에 맞게 담담하게
불렀던 것 같고 임영웅 씨는 감성의 제왕이잖아요. 모든 노래에 감성을 집어넣는. 그러니까요. 진짜 굉장히 막 눈물이 나오게 그런 맞아요. 감성으로 불렀고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어느 정도 연륜이 되니까 지나간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만의 트로트 스타일로 근데 완전히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고 담담하게 그렇게 부른 것 같은데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것 자체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선배가 후배 노래 리메이크 잘 안 하고 그렇죠. 나훈아 씨 가황인데 잘해도 본전이고 사실 후배들이랑 비교되잖아요. 그럼 자기 입지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웬만하면 이런 시도 자체를 잘 안 하는데 그러네요. 굉장히 용감한 시도를 한 것이고 요번 앨범에서 대부분의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 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재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술, 나의 음악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이 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드리니까 무릎이 탁 쳐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정말 그런 깊은 뜻이 또 담겨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느낌의 노래만 들려드렸는데 진짜 골수팬, 나훈아 씨 골수팬이 들을 만한 정말 환영할 만한 그런 노래를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보고만은 또 내일이 두렵다.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됐어요. 소크라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테스요! 박선배 변호사님, 테스 형이 누굽니까 대체? 저는 테스 형 하길래 소설 테스의 테스를 말하나? 그 테스는 여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여기서 테스는 소크라테스를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이렇게 불러나가는 것인데 와, 대박. 나훈아 씨 특유의 재치를 담아 인생을 한탄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골수 팬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라고 하는데 묵직한 점에 나훈아 씨 특유의 꺾임이 잘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사실 저도 2000년대 중반에 나훈아 씨 디너쇼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하기 어렵다는 디너쇼를, 표구하기 어렵다는 디너쇼를 가셨어요. 대박. 저도 나훈아 씨를 좋아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디너쇼를 갔었는데 효도하셨네요, 진짜. 거기서 중년 여성들이 나훈아 씨를 향해 열광하는 모습이 10대 여학생들이 아이돌을 향해 열광하는 모습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하. 그 정도의 트로트의 황제인데 일각에서는 이 테스 형이라는 제목을 두고 트로트의 황제가 형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참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나훈아 씨만의 어떤 독특한 짝보면 꺾기라는 게 있잖아요. 간드러지게. 정말 이 노래가 진짜 좀 나훈아 씨 노래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매력적인 꺾기 그걸 들을 수 있는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타한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울지마 울긴 왜 울어. 꽃같이 사랑했는데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꽃이며. 진짜 언제 들어도 주옥 같은 이 노래. 근데 홍종선 기자님, 나훈아 씨가 정말 그냥 트로트 말고 자신만의 트로트 색깔로 덧입혔어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트로트 잘 불러 하면은 꺾기 잘해 마치 이게 어떤 기준이 됐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8살 황민호 군도 이 꺾기 잘하니까 박수 받고 이러는데 지금 들으신 게 순서대로 물레방아 도는데 울긴 외로 고향역 들으셨는데 뭐 그거 말고도 잡초, 갈무리, 뭐 무시로 다 이렇게 꺾기가 돋보이는 노래인데 이 나훈아 씨가 스스로 이제 아리랑 소리꾼 내가 말하자면 정통 창법으로 노래 부르는 가수를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이미 인정받았죠. 근데 저도 이제 아까 그 러닝 셔츠 입었던 그 콘서트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목소리만 목만 소리만 꺾어지는 게 아니라요. 머리, 목, 그리고 허리, 네, 그리고 다리, 그리고 무릎. 이게 청바지도 막 찢어진 청바지를 입으시는데 대박 사건. 그 청바지를 뚫고 나온 무릎도 이렇게 탁탁 꺾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네. 팝핀도 아니고. 이야. 그래서 또 뭐 믿거나 말거나 팬분들은 네. 저 몸을 꺾는 데서 이 꺾기 창법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직접 작사했고 물론 앞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빼고는 나머지 8곡은 직접 작사했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양지민 변호사님 히트 대박 예감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박 예감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나훈아 씨의 전적을 보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약 800곡 정도 되는데 다 어마어마한 참 히트를 쳤기 때문에 연간 최소 저작권료가 지금 한 6억 원 정도로 대박 이제 추정이 사건이네요. 된다라고 하고요. 4, 70년까지 저작권료가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엄청난 네. 정말 금액이죠. 그리고 네. 한 달에 뭐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지금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의 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가만히 집에서 이런 것만 있어도 보세요. 숨만 쉬어도. 그냥 6억이 들어와요. 참 진짜 물론 노력했기 때문에 정말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저작권료가 이제 생긴 건데 아니 근데 유영경 평론가님 우리 그런 생각이 있을까? 아니 좀 공연은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지만 방송에서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너무 보고 싶죠. 네, 가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방송국에서 합니다. 네, 드디어 뭐 우리 추석 연휴쯤에 나훈아 씨가 안방에 청첩장을 돌리러 옵니다. 이야, 네.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나훈아 씨를 하정은 평론가님 이게 웬 떡? TV에서 본단 말이야.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훈아 씨 그쵸 TV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그 몇몇 TV 방송사 대형 방송사들이 막 경쟁을 했거든요. 어허. 거의 막 성사 직전 단계까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생기면서 연기 이렇게 되다가 네. 그 과거에 나훈아 씨 방송을 했던 방송사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나훈아 씨에 대해서 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하. 거기랑 관계가 조금 멀어지면서 이번에 다른 방송사에서 네. 결국 그 방송을 따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11년 칩거를 했는데 네. 그때 매번 추석이 들어올 때마다 설이 올 때마다 요번에는 이 방송사에서 콘서트 한다더라. 저 방송사다. 이렇게 맨날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럴 기다림이죠. 팬들의 기다림. 근데 또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훈아 씨는 예전부터 출연료 이상으로 본인의 자비로 의상이며 무대에 꾸미는 거를 다 해서 정말 완벽한 쇼를 보여줍니다. 네. 이번 추석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나훈아 씨의 노래를 많은 분들이 갈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1년 3개월 만에 새 노래로 찾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잖아요. 정말 힐링 그리고 위로를 주는 그런 노래로 다가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쑥자매가 누굽니까? 아재근 평론가님. 쑥자매가 누굴까요? 30년 우정. 네. 30년 우정의 연예계 그 대표적인 원로 배우 있는데 네. 김창숙 씨하고 네. 박원숙 씨가 아하. 두 분이 49년생 같은 동갑이에요. 아, 그래요? 72세가 지금 됐는데 와. 김창숙 씨 같은 경우에는 TBS에서 옛날에 네. 데뷔를 했고 박원숙 씨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데뷔를 네. 했고 아하. 서로 데뷔 기수는 달라서 김창숙 씨가 더 선배지만 나중에 나이를 따져보니까 우리 동갑이다라고 네. 해서 지금은 자매처럼 친구처럼 네. 이렇게 30년 우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단은 동갑내기 친구라는 거, 그리고 같은 드라마에서 호흡도 많이 맞췄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다 보면 사실 연기하면서 의지가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서로. 박원숙 씨가 90년대 재혼을 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에 점점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막대한 피해에 시달립니다. 한때 성실 납세자였던 박원숙 씨가 불법 체납자가 될 정도였는데 아이고. 방송사의 사채업자가 찾아올 정도로 상당히 악화된 재정 상태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방송국 3사의 압류가 걸려있는 빚을 갚아내려고 10년 동안 조금씩 갚아왔지만 10년이 조금 못 됐을 시점에 빚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8천만 원 빚이 더 늘어나 있었다고 아이고.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창숙 씨와 박원숙 씨, 쑥자매 이 두 분이 친한 30년 우정이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우정, 진한 우정 빛났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탤런트가 됐어? 그냥 하다 보니까 탤런트가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몇 살에? 대학교 1학년 때
길거리 캐스팅이야? 아니 맨날 뭐 저기 뭐 찍지? 뭐 하자고 지나가면 그러고 남자친구가 그 자기 삼촌이 무슨 뭐 CF 감독이라나 뭐 어쩌나 무슨 날 보고 자꾸 뭘 찍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할 겸 그냥 가서 찍었더니 극장 가니까 내가 나와. 뭐야 처음 했었던 게? 웨딩. 웨딩? 뭐 이렇게 했고 샥 들면 행복의 직장. 그래가지고 학교 가니까 배우가 있다고 우리 학교에 애들이 보러 오는 거야. 막 나가고 흑백인데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송부로 전화 오고 뭐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그때 실기시험 보고 그럴 때 뭐 봤는지 기억이 나? 아니 그냥 얼굴만 봤어. 아무것도 안 시켰어. 하는 게 없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시켰는데 못해요 그랬어? 이 내용은 이제 김창숙 씨가 어떻게 연예계에 발을 디디게 됐는지 박원숙 씨가 대뜸 이제 물어보니까 쑥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또 과거 얘기를 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당시에 4천만 원 정도 그걸 힘이 갚아줬다? 쉽지는 않을 텐데요. 가끔 방송에서 우정도 테스트할 때 다짜고 전화 걸어서 나 인경인데 명준아 1,000만 원 뭐 괜찮아? 그때 흔쾌히 꺼지면 아 진짜 친구군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90년대에 4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짐작해서는 안 가시겠지만 서울 변두리에 있는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아무리 김창숙 씨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담보도 없이 이렇게 불려주기도 어려우셨겠지만 또 여기에 또 아름다운 우정이 쑥 자매로 불리는 이유는 박원숙 씨가 본인의 경제 상황이 썩 나아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꿔준 돈 4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다시 한 번 더 돌려줘서 우정이 지금까지도 이제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개그 의원이 유행시켰던 말 있잖아요. 4천만 땡겨줘요. 뭐 이게 있었는데 그분도 쑥입니다. 김숙 씨. 김숙 씨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분들은 돈을 빌려주기도 쉽지 않지만 그 빌린 돈을 다시 이자까지 되갚는다는 행위. 신뢰가 정말 이 30년 우정을 끌어온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홍종선 기자님 사실 김창숙 씨 하면은 원조 미녀 배우 뭐 여기 대열에 올라가 있잖아요. 정말 지금 봐도 아름다운데 네. 예전에 정말 예뻤죠. 그 컴퓨터 미인이란 말을 황신혜 씨한테 썼지만 그 전에 컴퓨터 미인이란 말을 써도 듬직한 미인이었는데 사실 길거리만 다니면 다 계속 배우하자, 영화하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친구 삼촌 인연으로 CF 촬영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제 방송국에 가면은 연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해야 되는데 얼굴만 보고 탤런트 합격했다는 그게 이제 1968년 TBC 공채 5기였는데요. 그 뒤에 뭐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도 뭐 국내에서 연인들, 산여, 증인 찍었는데 놀라운 것은 오우상 감독이 누굽니까? 영웅본색, 척결상응, 적벽대전. 그 오우상 감독이 예전에 여자 태권 군영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연이 홍콩 사람이 아니고 김창숙 씨였어요. 원조 한류 스타였던 거죠. 네. 앞서 연예계에 와 보세요 진짜 지금 배우들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진짜 미모입니다. 와, 저 때는 그리고 사진 보정 기술도 지금보다는 덜 발달돼 있을 그런 때잖아요. 근데 보세요 정말로 미녀 배우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1968년 대학교 1학년 때 데뷔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본인이 솔직한 거에 뭐 자기가 진짜 자기 자랑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길거리 다닐 때마다 캐스팅됐답니다. 이거 진짜 실화입니까? 레알입니까? 레알? 김창숙 씨가 당시에 뭐 당대 가장 예쁜 여배우다 이런 평을 받았을 정도니까 여배우가 되기 전부터 당연히 눈에 확 띄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김창숙 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피지컬이 눈에 확 띄는 피지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용과 를 다녔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어딜 가도 굉장히 서구적인 느낌이 들다 보니까 거의 뭐 가는 곳마다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창숙 씨가 당대를 진짜 휘어잡았던 그런 미녀 배우, 물론 연기도 잘 뒷받침됐습니다만 그런데 혹시 요즘 배우와 이 비유를 한다면 데자비라고 불릴 만한 배우가 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그 인터넷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김창숙 씨와 김혜수 씨를 비교한 사진인데요. 두 분이 정말 자매라고 할 정도로 저렇게 닮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눈망울도 굉장히 크고 또렷하고 또 오똑한 코에 동서양의 미가 정말 적절하게 합쳐진 저 두 사진이 정말 자매 같다라는 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얼핏 싹 이 사진을 2장을 싹 내밀면 박성배 변호사님 누가 누군지 이름 가리고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계란형 얼굴형에다 큰 눈, 도톰한 입술, 거기다 긴 머리까지 순간적으로 봤을 때 1, 2초 동안은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할 것 같고 네. 사람 얼굴을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참 봐도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70년대 김혜수로 불렸을 정도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김혜수 씨와 똑 닮은. 근데 김혜수 씨 입장에서도 어떻게 영광일 거예요. 왜냐하면 70년대를 풍미했던 김창숙 씨와 닮았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정근 평론가님, 네. 진짜 이목구비 뭐 우리 보통 이제 표현을 할 때 뭐 사슴 같은 눈망울이다 뭐 이제 그런 거 하는데 진짜 눈은 커요, 진짜. 예, 눈이 김혜수 씨도 눈이 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을 보면 뭐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김창숙 씨가 성격이 30년 이중 인생을 살아온 성격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여배우다, 뭐 여주인공이다 하면 네. 항상 맞는 그 이미지가 뭐 비련, 뭐 지고지순, 순정 이런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김창숙 씨는 사실은 성격은 네. 털털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카메라 앞에서는 비련의 여주인공을 막 연기하다가 네. 분장실로 돌아오면 바로 대장부로 변했다. 이 처음에 박원순 씨가 김창숙 씨 만났을 때도 선머슴 같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성격이다.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근데 두 분이 30년 우정을 이어온 데는 서로 보세요. 뭔가 장점만, 친구의 장점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단점도 아마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았을까 하는데 김창숙 씨는 그러면 무결점일까요? 하정근 평론가 뭔가 단점은 자기가 본인이 평가할 때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김창숙 씨가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네. 한 것이 있는데 주의력 부족이다. 그래요? 뭐든지 대충대충 한다. 네. 한마디로 성격이 털털하다. 그런 네. 이야기인데 이 여배우를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세심한 사람으로 방송에서는 그리는데 네. 그러한 세심한 사람이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만나면 네. 사실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김창숙 씨 같은 경우는 사람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털털하게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정도 수십 년 동안 네. 오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홍종성 기자님, 우리가 연예인 특히 이제 여성 연예인분들, 배우분들을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어떻게 지금도 저렇게 동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김창숙 씨도 지금 72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 이렇게 본인은 나 주의력 부족이야, 나 털털해라고 한다는 건 뭘 빨리빨리 한다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기억을 빨리빨리 잊는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지금 MBN 알약방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먹는 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뼈 건강에서 꾸준히 단백질 섭취하시죠. 중요하군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운동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번 에어로빅도 하시고요. 저도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어요, 진짜.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근육이 다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근력 스트레칭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건강 비결을 알약방에서 전했는데 그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72세라는데 저렇게 동안 그러니까요. 나도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정말 이제는 때려야 해도 뗄 수 없는 두 분의 30년 우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해 가시길 뉴스파이터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